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와! 팟캐스트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반말로 할 것인가, 존댓말을 할 것인가부터 닉네임 정하는 것까지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맞아요. 처음에는 반말로 하는 게 낫겠다 하다가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존대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존댓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또 이렇게 반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팟캐스트는 제가 제일 먼저 감자 씨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근데 처음엔 사실 시큰둥 했어요. 시큰둥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마이크를 사서 한번 녹음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었던 때들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나 봐요. 그런 생각들이 막상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 잘해본다기보다는 또 우리 이야기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좀 잘 기록돼서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한 3년, 4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 1년 반 정도 팟캐스트를 녹음을 했었고, 꽤 오랫동안 저희끼리는 했었지만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기획부터 녹음까지 꽤나 재밌었고,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끼리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감자 씨랑 나누는 대화들이 가끔씩은 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좀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팟캐스트를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이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녹음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우리 생각들도 정리하고, 또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제 또 부부시겠죠. 웬만하면 아이를 키우는, 저희 컨셉이 그거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느끼는 어려움들, 고민들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를 여러 가지 제안했다가 남편한테 너무 식상하다고 많이 까였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보게 되었는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부부들의 고민은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를 처음 낳은 건, 연년생 아이를 처음 낳은 거는 2년 벌써 됐지만 처음 낳았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대화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을 잘 길러내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부부의 철학 문제, 생각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2023년 2월에 겨울에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었을 때, 조리원에 있으면 사실 하는 거라고 아기들 수유하고 그 다음에 방에 와서 쉬고 이것의 반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에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매번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출산율 쇼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애를 낳았는데 계속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찍었고, 그때 당시가 0.75였나 78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계속 보도되고, 소아과가 뭐 문을 닫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뭐 빵명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감자 씨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는 크게 뭐 반응은 없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내가 만약에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래도 나름 광역시에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저기 이제 약간 군소도시라던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인구가 적은 그런 도시에서 도대체 거기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걱정이 제일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의료적인 부분들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이제 로키 씨의 특징이긴 한데
개인적인 걱정을 항상 한 60 정도를 하면 40에는 항상 공익을 섞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지? 이게 뭐 특징이죠.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뭐 무관심한 것 같다, 무감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예, 뭐 일본 사례들도 있고 정해진 미래라는 책에서 보면은 1990년대 거기서 나온 이제 조영태 씨죠. 조영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이제 90년대에 아이를 낳은 90년대 출산율하고 2020년대 출산율하고 출생률하고 2015년까지인가 출생률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61%가 떨어졌다고 나와요. 이게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그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국민연금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대학생 때도 분명 그런 뉴스가 나왔을 받을 수 거예요.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때는 고갈된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까지도 매년도 아니야. 매 분기마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제 대한민국은 어떠할 것인가? 얘네들이 이 많은 그 노인 세대들을 부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애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미안한 것 같아. 우리를 부양해 줘야 될 텐데 내 새끼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미안함, 걱정?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까라는 고민은 뭐 크진 않은데 뭐 그거는 뭐 네, 크진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사회 유지에 내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죠. 출생률이라는 게 정해진 미래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지금 당장 한 4-5명씩을 모든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가임기 여성들이 낳지 않는 이상 지금 출생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낳기 전에도 고민이 많이 됐고 낳고 나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낳고 나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꽤나 많고 하니까 이제 점점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걱정이 많이 그러니까 힘든 일인 거 아직까지는 애기들이 많이 어리니까 힘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아까 감자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정해진 미래라는 게 뭐 너무 눈에 뻔하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그래서 보면 이제 2022년에 그러니까 저는 2023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2022년에 출산율을 본 건데 그게 0.78, 2023년이 0.72,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는 0.75로 조금은 반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반등했어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코로나 때 결혼 안 했던 부부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혼인율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폭 반등했다고도 하고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0.74명으로. 어때요? 그 작년에 이제 신생아 특례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 사진 않았지만 대출 그것이 엄청난 저리로 나와서 한 번쯤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였고 근데 거기에다 애를 낳아야지 어쨌든 주는 거니까 그것도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여러 번 했지만 뭐 부부들은 공감을 할 텐데 돈 얼마 준다고 애를 낳을까 말까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기 전에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애를 낳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치? 낳고 보니 정부에서 얼마 준다더라는 걸 그때서야 검색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지속 가능하게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혼인율이 증가가 되어서
반등한 것이 영향이 있겠네요. 오히려. 주식으로 말하면 바닥을 친 거죠. 바닥을 치고 소폭 반등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바닥인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소폭 올라간 걸 보니까 뭐 어쨌든 이 정도로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로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우리나라 기로가 있는 게 아닌가.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다. 주식으로 따지면 뭐 여기서 또 근데 뭐 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우리는 어쨌든 둘 낳았으니까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둘 낳았으니까 이 사회에 그래도 현상 유지는 시켜준 게 아닌가. 근데 현상 유지를 하려면 출생률이 2.16명은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OECD 평균 얘기하지만 그래도 선진국 중에 그래도 2.1명을 낳는 나라가 없죠. 없습니다. 네, 없죠. 이스라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얼마 전에 기사 봤잖아요. 이집트. 이집트. 그만 낳아달라. 그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의 위기가 된다라는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런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낳는 것 같고 오늘 아침 어제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었는데 하버드 교수였고 이제 그분이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는 데에는 남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얼마나 큰가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첫째는 어떻게 그냥 둘이서 낳고 싶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둘째부터는 엄마들의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남편이 육아에 대해서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집안의 엄마들은 둘째를 거의 다 대부분 낳고 싶어 하지 않고 둘째를 낳았더라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하고 있지만 트위터에 이제 가끔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둘째를 낳았는데 남편이 너무나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나 기대하는 게 부부는 뭐 기대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고 낳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낳는 것이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의 양육 태도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이제 그 교수 이름 찾아봤는데 클라우디아 골린 교수래요. 네, 그 교수가 쓴 그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를 예로 많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평균 정도 하고 있다라고 남자들이 생각하면 안 된대요.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야 이제 중간 정도인 양육 태도가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자 씨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좀 더 하고 있나? 스스로는 종종 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근데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여전히 많이 있고 반성도 늘 자주 합니다만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100%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잖아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좀만 용서해줘 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진짜 50대 50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모르겠어요. 좀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건 저의 어떤 가사도움의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로키 씨와 저의 어떤 생활 양식의 패턴인데 부지런한 로키 씨와 부지런하지 않은 제가 가사 분담이 기본적으로 한 발 빠르게 로키 씨가 움직이니까 좀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때들이 있죠. 근데 노력하고는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항상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 각자 이제 결혼한 엄마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감잡 씨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아주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육아에 있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한 90점, 8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아니면 100점 주서 100점. 그래도 동반자의 길을 좀 살려주지 좀. 저한테는 100점짜리 아내인 남편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100점이라고 하고 립서비스가 약해. 근데 진짜 내가 좀 너무 그래요. 맞아. 립서비스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자 씨 잘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아, 왜 말을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게 근데 이 집안일과 육아와 관련한 이제 이 것들을 이제 다 모든 거를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한 건 아예 에피소드를 하나 따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또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지는구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막연히 불안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우리는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건 걱정이고 이제 우린 엄마 아빠니까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미래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을까? 우리 로키 씨는 이민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러면서 이 출산율 얘기가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꿀 수 있죠. 정권 재창출을 어쨌든 그쵸. 바꿀 수는 없죠. 저희 일반 개인이 저희 둘이서 바꿀 수는 없죠. 이제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너무 낮은데 뭐 여기서 더 많이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번에 뭐 육아휴직 기간도 엄청 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뭐 캐나다는 육아휴직을 18개월 뭐 이렇게 주고 1년에 주는 돈이 700 몇십만 원씩 되더라고요. 1년에? 네네네. 7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까? 740만 원 연간 아동수당으로. 아동수당으로. 우리는 아동수당이 한 20만 원? 아동수당이 현재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게 잘 되는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캐나다, 프랑스, 뭐 스웨덴 프랑스 몇 가지 나라들을 이렇게 잘 되는 나라들로 하는데 저희가 정책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늘려가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뭐 그건 바람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우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지? 아무래도 좀 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팟캐스트 하니까 그래도 몇 가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뭔 거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공보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원금을 주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역시 해외에 비하면 좀 적고 뭐 방금 놀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부모들이 맡겨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공보육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좀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것도 갑자기 정책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값을 집값도 문제죠.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 불균형가 제일 크고 이 문제를 하면서 제가 항상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역 불균형 두 번째가 이제 집값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20, 30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20대 산모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아니면 뭐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20대 산모 자체가 너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가서도 20대 엄마들은 진짜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제가 겪었을 때는 그랬는데 수입이 뻔하잖아요. 사실 20, 30대면 그러니까 40대부터 저는 연봉이 확확 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돈을 50대까지 끌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20, 30대 사회 초년생이 결혼을 해서 내가 안정된 주거 공간 안에서 그것이 뭐 임대가 됐든 뭐 자가가 됐던 간에 그런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가 돼서 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집값 문제, 불균형 문제, 20대가 뭐 마음 편히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려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되고 또 사회적 시선도 또 따라줘야 되고 독일로 갈까요? 그러니까 남자 씨한테 이제 종종 독일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독일에서 산다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민은 저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생각해 본 적 있죠. 사실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아니 뭐 로키 씨는 영어를 잘하니까. 아니 근데 뭐 그런 것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민이 쉽죠. 저는 이제 국어 선생 제일 먼 생각이 이민이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네, 학교는 망했고 아니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학교 이야기도 한번 다음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제 전문 분야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미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가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출산율이 줄어든 건 이미 줄어들면 20년은 이미 정해진 거죠. 20년, 30년은 요 인구가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민이 엄청 쏟아지지 않으면 바뀔 일은 없으니까 지금 이 출생률 0.9 몇몇, 0.8 몇몇, 0.7 몇몇까지 내려온 요 시대 흐름 인구 구조를 가지고 우리 애가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해진 미래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얘기를 하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도 이제 엄청나게 줄 거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줄진 않아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강남 땅 값은 오를 거고. 거기로만 사람이 또 몰리겠죠. 그쵸?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서 난리일 거예요. 그죠? 1등급, 2등급 또 애들 나눠서 1등급만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들 있지만 예를 들어 한양대라고 해봅시다. 한양대는 지금 애들이 뭐 1등급, 2등급 애들이 만약 간다 하면 그때 인구가 확 줄면은 한양대는 3등급, 4등급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뀐다면 와 좋다 이게 아니죠. 그때 아이들은 3등급짜리 대학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급을 만들. 그러니까 이제 더 적은 인원 속에서 우리 아이가 더 경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인 거예요. 그럼 점점 이게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커지고 욕망은 더 좁은 통로로 모여들면 아이를 기를 때 나는 욕심을 얼마나 부려야 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까? 해서 저는 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욕심을 좀 부리지 말아보자. 부리지 말자 쪽으로 우리 부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원하는 어떤 상상 속의 이미지는 어떤 한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퇴근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운동장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 어떤 엄마네 집에 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놀다가 우리가 시간 돼서 너무 상상 속 이미지인가? 아니요, 지극히 좌파스러운. 좌파라니. 아니 대안학교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갈 거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 근데 우리는 출퇴근이 9 to 6일 거고 아니면은 뭐 8시부터 5시던가. 어쨌든 그 정도의 시스템 어쨌든 유지할 텐데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은 어쨌든 12시나 1시에 이제 하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답은 돌봄 교실을 보내던가 아니면 학원을 돌리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이 저는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만 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 여러 차례 같이 공감을 했죠. 지금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쨌든 23년 2월에 출산을 했고 그때 육아휴직 급여로 받았던 게 제 통장에 꽂혔던 게 112만 5천 원이고 뭐 거기서 한 30만 원 정도가 사후지급금 형태로 해서 복직을 한 후에 6개월 뒤에 이제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이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이 250만 원이에요. 돈이 생각보다 꽤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좋죠. 좋은데 그래서 뭐 병원도 애기들 어디 아플 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쪼들리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딸기 13,000원짜리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사줄 수 있고 여유롭기는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니까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민망한 팀장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미안한 그 현실.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음. 뻔히 아니까 사정을. 그래서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막 좆소라고 하잖아,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없는 거라서 그 문제도 큰 것 같고. 아니 오늘 그 주식방에 제가 있는 주식방에 제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전북도청이 이제 주 4일제 근무하는 거를 이제 하기로 했다. 도청이 아니면은 도청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딱 올리시더라고요. 아 요즘 맞아 핫하죠 주 4일제.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신 분이라 뭐 굉장히 싫은 발언을 하셨는데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부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인터넷 기사를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편에 속하니까 근데 카톡에서 싸울 거는 아니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월급이 줄는데 뭐 다 동감하시냐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주는 게 지금 팩트인가 이 사람 팩트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한해서 그러니까 거기선 주 4일제를 요즘 핫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라도는 인구 감소가 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으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주 4일제로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율 장려 정책이죠. 그러니까 근데 악플이 엄청 많더라고. 우리 세금으로. 왜? 우리 세금으로? 너네만 쉬냐.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사회가 아직은 상대 이게 어쨌든 공감이 갈 만한 정책이잖아요. 주 4일제에 대한 찬반이 있어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용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4일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이를 더 낳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약간이라도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걸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소기업에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역시 이제 아직 우리 사회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과제라서 우리 약간 손해를 봅시다. 약간 서로 양보해 줍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살기 어려워서겠죠? 살기 어려워서 생각해요. 지금 너무 팍팍하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소득격차는 점점 뭐 어떤 사람들 코인으로 뭐 몇십억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코인의 코자도 잘 모르고 지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본적인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정치적인 견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극단만 지금 막 뉴스에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감자 씨한테 우리 독일로 이민 가자. 독일로 이민 가면 우리 주말마다 여행 갈 수 있다.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 지금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독일에 블루카드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직 기술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독일어니까 독일에 사니까 독일어의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시민권을 주는 거거든요. 또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EU 국가에서 시민권을 다른 EU 국가 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독일에서 뭐 스위스로 가. 너무 좋잖아. 근데 뭐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독일이 망했다고 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적에서 망했다고 해. 그걸 갑자기 그리고 AFD인가 뭐 어쨌든 우파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고 해. 관련한 혐오 문제도 요즘 많아졌고 하니까 또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겠다. 어렵죠. 다른 나라가 뭐 답은 당연히 아닐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 정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고 우리 자식한테 그걸 물려줄 생각을 하니 좀 걱정이 되고 자식을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아이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환경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정말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많죠. 지금 이게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디스토피아 환경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어떤 그 독재자 밑에서 물 한 방울 얻어먹겠다고 거지같이 살고 있거든요, 다들. 그 황무지에서. 근데 그런 미래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맨날 그 이야기 나오잖아. 1.5도씨 뭐 이야기하면서 뭐 해수면이 어떻고 저렇고 또 1.5도씨 얘기. 최악의 뭐 더위 이번에 올해도 또 찾아와? 막 맨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시대에 애를 낳아서 얘네들 수명만큼 기대 수명만큼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있고 사실 저도 일회용 기저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기저귀는 사실 뭐 옛날처럼 청기저귀 쓰는 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지만 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쓰는 지금의 만연한 세태가 가령 이제 테이크아웃 같은 것도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적인 문제 요즘 너무 심각하고 환경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고 아기들은 너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이쁜데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암흑이라 미안한 마음이 요즘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근데 뭐 어쨌든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는 좀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잖아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 미래가 어쨌든 그렇게 어둑어둑한 색은 아니니까 좀 꼭 그러니까 그런 면만 바라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뭐 어둑어둑할까? 그 정도일까? 디스토피아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보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뉴스는 원래 긍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뉴스 긍정적인 얘기 없어서 옛날에 뉴스 안 보셨잖아요. 맞아. 속이 터져서 보던 잡지도 끊고 뉴스도 안 보고 너무 정쟁적인 것들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은 전무한 상태. 원래 뉴스라는 게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뉴스에 안 나와도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관심,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어떤 배드한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니까 뉴스를 뭐 이런 관점으로 보셔서 뉴스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있었죠, 이런 거. 책이 아니었나요 그때? 뉴스를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맞아, 나 물론 책을 한번 읽고 나서 그때부터 나도 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보진 않았고 주간지 정도 잡지로 경제지인가 정치 시사인인가 한겨레 21을 그때 구독해서 봤지만 결국에 밀려서 포기하고 말았죠. 잘 길러 봅시다. 어쨌든 어쨌든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올해 10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부모들 대부분이 이제 고2까지의 부모들은 다 비슷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고3의 부모는 이제 학부모로 바뀌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대학. 네. 대안학교를 다니는 저도 대안학교에서 근무했던 저도 그런데 뭐 당연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뒷받침해 주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자식한테 투사하지는 말자. 당연히 공부해야 돼.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돼라고 하진 말자. 물론 이 다짐이 바뀔 수도 있고 너무나도 미약한 한 점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심이겠지만 왜냐면 우리 애 예쁘고 잘 기르고 싶으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미래는 이러이러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이한테 그 살아남는 걸 주입하고 싶은 마음도 막 계속 들지만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어야 할 우리가 아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되뇌어야 할 말이 아닐까. 우리 욕심을 아이한테 집어넣지 말자. 저는 되게 중요한 제 마음속에 아이를 기르면서 생각하는 다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째 임신했을 때 이제 감자 씨랑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감자 씨가 항상 이야기를 한 게 목표는 그때 자립이라고 했었나? 독립이라고. 자립이죠. 자립?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워서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아 맞다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얘가 혼자 해보게끔 하려고 하고 잘 못하고 맨날 뭐 흘리고 뭐 해도 해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그죠.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해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사실 부모가 해주는 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따지면 우리 마음 신발 시키는 편하려고 거 우리가 하는 제일 빠르지. 걔가 해봤자 얼마나 계속 하다가 또 안 돼서 또 승질을 내면서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혼자 신발을 못 신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기다린다고 우리 딸이 신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건 신겨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딸에게 가방을 매서 어린이집을 보낸 게 벌써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갓난 애한테 이제 가방을 혼자 매기하고 걸어가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 보면 이제 할머님들이 가끔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아유, 갓난 애한테 가방을 매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방을 맬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굳이 들어줘야 되나?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데, 느리게 걸어도 어린이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안아서 데려다 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은 하죠. 지금 이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고민은 지금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키 씨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두자 이쪽이신데 10번 먹어서 한 3번만 본인 입으로 가져가는 것 같으면 제가 혼자 먹게끔 하고 싶은데 10번 중에 제가 보기엔 0.5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먹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먹여줄 때마다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맞나? 혼자 먹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식을 혼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면 안 해준다. 해주지 말자.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뭐 자립 못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립이라는 게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립의 얘기들. 근데 부모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모든 동물다 인간은 다 알아서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정해야죠. 본인이 스스로 잘 살건 못 살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키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똑같겠죠.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보가 있는 그 단톡방에 챙겨주는 범위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랑. 그죠? 뭐 이렇게 뭐 디테일을 뭐 굉장히 다르게 살죠. 우리는 뭉뚱뭉뚱하게 아이를 키우는 편이지만 어쨌든 뭐 디테일은 뭐 각자 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모라면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감자 씨와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에피소드고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제가 사방으로 튀어서 지금 감자 씨가 뭐를 한마디 중간에 하긴 했거든요. 어떠셨는지. 뭐 시작의 의미가 있죠. 시작의 의미가 있고 이걸 누군가 듣긴 들을 것인가. 뭐 우리는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기록을 남기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방송으로 제가 옛날에 인문학 공부할 때 인문학 선생님이 책은 세상에 기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록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얘기가 공감도 되고 누군가 그래도 기여가 조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더 나올 수 있었으면 저희 얘기 중에 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대화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만 더 정돈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맞아요. 이게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진득하게 어떤 주제라던가 어디까 좀 뭔가 되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는 그냥 누워있기 바쁘고 각자 그냥 밀린 그냥 메시지 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우리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시간이 오늘 녹음하면서 느낀 건데 꽤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